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판서의 끝판왕 특강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전 시간에 이제 판서의 끝판왕을 활용해서 수업 실현 문제 제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래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해당 부분을 이제 김쌤과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미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현에도 이제 다량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이 판서의 끝판왕을 활용해서 수업 실현 문제를 제작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번 특강 말미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부분을 토대로 해당 이제 문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판서의 끝판왕 특강 마지막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정리하는 단계로서 이제 판서의 끝판왕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판서의 끝판왕을 중심으로 해서 판서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에 맞춰서 계획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2차 스터디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 장면을 보면서 이 판서의 끝판왕을 활용해 판서를 점검하는 법,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이제 예상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2차 시험 전반에 관한 이야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만 다뤄도 오늘 시간이 조금 빡빡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판서의 끝판왕 100% 활용하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으로 돌입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워낙 1차 시험에서 너무나 많은 체력과 정신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나 1차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섣부른 예감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더욱더 지치고 힘든 시간을 맞이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이 남은 한 달, 이제 실제로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지금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지금 내가 2차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판서의 끝판왕 보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2차 시험은 무조건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차 시험 준비를 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단에 들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차피 올해 정말 결과가 설령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할 때 이번에 공부했던 2차 수업 실현 또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2차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1차 시험 준비를 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12월부터 1월까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2차 시험 준비를 제외하고는요. 실제로 1차 시험을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1차 시험 스터디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그와 관련된 수험서나 여러 전공 서적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봐야 하는 그런 피로감 때문에 쉽사리 집중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무조건 2차 시험 준비에 매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서두가 길었고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저는 일단 지금 통학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저희 집부터 학원까지를 계속 매일 통학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원이 문을 닫는 시기를 하더라도 그 항상성과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원 바로 옆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구해서 이제 주변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서 같이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 혹시 학원이 문을 닫는 이제 잠시
쉬는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학원 주변에 스터디 카페나 이제 스터디 공간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셨던 그 패턴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동 시간에 꼼꼼히 선생님들께서 2차 수업 실현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는 공부를 못합니다. 지하철에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이제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라도 그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시면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언젠간 선생님들 한테 분명히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은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아껴 써서 몰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저는 오히려 1차 때보다 1차 시험을 치르고 12월 동안이 더욱더 바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저도 그랬듯이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사를 모두 다 수업 실현을 하고 면접까지 준비를 해야 했기에 식사 시간마저도 이 공부 시간으로 할애를 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만약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스터디 문제를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요.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스스로 스터디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고 자문자답 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한 이제 샤워 시간에도 이제 수업 실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거의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을 이제 스터디나 공부에 할애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혹은 하루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판서의 끝판왕에 들어가 있는 교과서 핵심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샤워 시간은 대부분 휴식 시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꼼꼼히 잘 아껴 쓰셔서 선생님들께서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나만의 수업 방법을 강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판서의 끝판왕으로 성취 기준과 교과서 핵심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첫 번째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3번과 4번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 제가 특강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데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제가 성취 기준 확인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성취 기준에 연관된 교과서 핵심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지금 예시에도 나타나 있듯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에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서 핵심 요소를 연결지어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에 관련된 내용을 활동 예시를 통해 확인하시는 동시에 선생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가를 교과서 지도서나 혹은 주변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모두 다 끝나셨다면 이제 세 번째로 성취 기준에 따른 스토리텔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교사의 어떤 내러티브는 반드시 교과서 핵심 요소에 근거해야만 채점 기준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채점 기준에 너무 몰두를 하신 나머지 교과서 핵심 요소만 나열한 상태로 수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 핵심 요소를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묶어주는 작업으로서 성취 기준을 언급해 주시면 정말 퍼펙트한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현재 동아시아 역사인식 갈등의 사례로서 일본군 위안부 고노다마 A급 전범에 관련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설명을 다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판서로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라는 서클 맵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평가위원 분들께서도 저 친구가 교과서 핵심 요소를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설명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과서 핵심 내용에 따른 활동 예시 구상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이제 판서의 끝판왕으로 성취 기준에 맞는 판서 내용을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사례인데요. 여러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강의식 설명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래의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그리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동북공정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식 설명으로 이제 구조화해서 판서를 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이제 학생 활동으로서 판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물론 이 내용을 그대로 수업 실현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처음 수업 실현을 하실 때는 이 내용이 그대로 판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판서를 하신 내용들을 실제 판서의 끝판왕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비교 검토하면서 확인하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혹은 제가 지금 써놓은 판서의 끝판왕 내용이 모범 답안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내가 이것보다 더 보완해서 창의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이 판서의 끝판왕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생각하신 나만의 무기들을 판서에서 그 수업 실현 장면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판서의 끝판왕 이제 저수를 할 때도 이 여백 공간을 좀 많이 뒀었거든요. 바로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나라면 이렇게 수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필기해 놓을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나만의 무기를 채워 넣으시면 이제 실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을 하실 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외 교과서의 핵심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 내용까지 모두 다 필기가 혹은 판서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 외에 내가 탐구 활동이나 내러티브로서 얘기할 수 있는 교과서의 핵심 요소들, 여기에 누락된 핵심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교과서를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핵심 요소들은 대부분 판서의 끝판왕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교과서를 또 뒤져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는 작업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미 교과서를 읽고 오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이 판서의 끝판왕 내용을 한번 보시고 혹시나 탐구 활동에서 쓰일 만한 소스들이나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은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에 맞는 판서 내용을 계획을 하셔서 실제 수업 실현장에서 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판서의 끝판왕을 활용해서 판서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작업은 2차 수업 실현 스터디에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장면을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은 판서의 끝판왕보다 더 잘 표현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시간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판서의 끝판왕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모티브로 해서 수업 실현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수업 실현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 장면을 보시면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판서의 구조와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번호, 내용의 위계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부분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제 계속해서 기출되는 패턴을 보면 블록타임제 조건이 빠지지 않고 나옴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블록타임제 조건에 따라서 판서가 나누어져서 지금 구획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성취 기준, 교과서 핵심 내용, 그리고 요소들이 정확하게 제자리에 판서가 되었는가, 그리고 혹은 이 선생님께서 이 판서의 끝판왕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내용으로 수업을 하셨는가, 이 부분은 직접 판서 내용을 보시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판서의 끝판왕으로 이제 예상 주제를 추리는 방법인데요. 꼭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반드시 나온다 라고 언급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직에서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한번 해보고 또 교환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에 그리고 다양한 학교급의 역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구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역사 선생님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수업 주제겠구나 라는 점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계속 발간하고 있는 개간지 역사교육이라는 책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실어놨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은 반드시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사 예상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사 예상 주제로서 첫 번째 무신정변과 농민 천민의 봉기를 지금 적어놨는데, 우리가 대부분 과거에는 선생님들께서 1차 시험에서 역사교육론 이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듯이 지배층 중심의 역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경향을 보면 지배층 중심의 역사보다는 피지배층 혹은 피지배층과 지배층 중간 사이에 있는 다양한 역사 주체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무신정변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이 무신 정권들과 그리고 이에 대항했던 농민과 천민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농민 천민의 봉기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조선 후기 정치변동 측면에서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에 관련된 부분이 현재 최근 지속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로서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영조와 정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역사 교육 측면에서도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가 정확하게 성공했다면, 혹은 그 개혁 정치의 한계점이 보완됐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화두라는 점에서 출제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일제강점기의 역사,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1930년대에서 40년대 인적 수탈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유엔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하시마 섬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또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징용, 징병 피해자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선생님들께서 파악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명칭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흔히 위안부라고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일본군 따옴표, 위안부 따옴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역사 용어로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 용어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용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묻는 수업을 전개하라든지,
아니면 혹시 다른 용어로 정의해 볼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이제 수업 주제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기출문제를 토대로 했을 때 이제 인진전쟁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의해보는 수업을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이 용어도 출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지금 일본군 따옴표 위안부, 따옴표 이 부분을 쓰고 있지만 현재 유엔에서는 sexual slavery, 즉 성노예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역사 주체들 속에서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가가 해당 국가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 교사 선발을 하는 이 임용고시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친일파 청산 노력과 농지개혁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최근 제가 이제 학급의 아이들을 데리고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다녀왔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지금 특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금 시민단체 혹은 역사교사분들께서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19 혁명, 이승만 독재정권의 몰락과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제는 출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이 죽었고 또 이에 관련된 민주화의 역사가 또 새로이 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1980년대면 너무 최근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떠나서 그래도 1980년대까지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도 너무나 뜨거운 감자처럼 다뤄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까지는 보고 수업 실현장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사 예상 주제입니다. 6에서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 제가 예시자료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수전쟁, 고당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선생님들께서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각국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3세기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었던 몽골 제국의 등장과 이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나아가 세계사에 미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몽골 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동아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럽인의 진출과 동아시아의 은 유통 확대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서양 세력의 동아시아 진출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동아시아도 어쩔 수 없이 세계의 은 경제 권역으로 묶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예상 주제로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은 작년에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현에 이제 예상 문제에도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요. 조선, 일본, 중국 세 나라의 개항과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이 어떻게 초래가 되었는지, 각각 맺었던 근대적 조약의 특징과 그 한계점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사 예상 주제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1930년대, 40년대 인적 수탈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지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전후 처리 부분이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하면서 난징 대학살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벌였는데요. 이 난징 전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한계점은 무엇이었는지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도 꼭 체크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교과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서의 끝판왕 내용에도 교과서 핵심 요소로 반영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의 진영이 양분화되는 이 냉전체제의 과정,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변동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6.25 전쟁이라는 냉전 속에 열전이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현대사까지도
출제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사 예상 주제입니다. 세계사는 이제 작년 기출문제를 토대로 했을 때는 이제 한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들을 넣어놨는데요. 신항로 개척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부분 유럽의 제국주의가 이제 꼭 점차 시작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제 마젤란의 세계 일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기존의 마젤란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마젤란이 필리핀을 침략하게 되면서 그 필리핀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 마젤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지 그렇게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라프라프 기념비라든지 이러한 사료들을 통해서 당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다른 또 다른 역사 주체의 인식들이 드러나 있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수업 실현 장면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열강의 대립과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국주의가 이제 충돌을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으로서 뭐 총력전, 전체전,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건데 그 성격과 특징들을 핵심 키워드로서 물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대공황의 발생과 전체주의의 등장이라는 측면, 이 부분 간과하지 말고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내세웠던 전체주의라는 용어, 나아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교과서에는 한나 아렌트와 관련된 사료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선생님들께서 꼭 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과 발전,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정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확산과 발전, 더불어 이제 인권과 관련된 인권사 측면에서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은 한국사 예상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1930년대 40년대 인적 수탈, 그리고 동아시아사 예상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전후 처리 과정과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서 1960년대 68혁명 혹은 탈권위주의 운동의 전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두시고 역사의 주체로서 새로운 사람들이 조명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예상 주제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되는 학생 중심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실어 놨는데요. 해당 부분은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학생 중심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평가로 활용했던 활동들도 있는데요. SNS 프로필 만들기 활동이라든지 온라인 팸플릿 만들기 활동, 그리고 선거 공약 만들기 활동, 역사교과서 쓰기 활동,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리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학기 1학기에 학생들과 함께 활동했었던 SNS 프로필 만들기, 독립운동가 SNS 프로필 만들기 활동 예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태블릿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에 탑재를 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학생들이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는 해당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하나의 모양으로서 나타낸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워드 클라우드 방식은 모든 활동을 전개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와 세 번째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선생님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이제 네이버에 동쌤 혹은 동쌤의 성장 공간이라고 치시면 제 블로그가 바로 상단에 뜨거든요.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동쌤의 판서의 끝판왕 특강 자료 나눔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들어가시면 제가 2차 수업 실현 스터디를 계획하는 법과 수업 실현 문제 만들기 예시에 관련된 파일을 탑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불펌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걸어 놨는데요. 해당 비밀번호를 지금 이제 공개할 예정이니 선생님들께서 잘 적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활용하실 때는 꼭 출처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동쌤 히스토리입니다. 네. 활용하시는 건 얼마든지 선생님들 활용하셔도 괜찮은데요. 꼭 출처 남겨주시고 또 블로그 자료 비밀번호도 유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에 동쌤이라고만 쳐도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당 동쌤의 성장공간 블로그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계정인 동쌤 언더바 프로젝트로 DM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선생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조금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고등학교 입시도 있고 막 여러저러 일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들 앞으로 걸어가시는 길 남은 한 달 동안 꼭 선생님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